만약 손주의 눈물이 저희 저승기를 막았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새벽 4시 거리에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김말자는 작은 분식집의 형광등을 켜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김밥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75세의 나이에도 굽지 않는 허리, 관절염으로 뻣뻣해진 손가락들이지만 새벽마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녀에게는 삶의 리듬이었다. 단무지를 썰고 계란을 부치고 시금치를 무치는 모든 과정이 40년 넘게 반복해온 의식과 같았다. 남편을 잃고 홀로 자식들을 키워내던 그 힘든 세월에도 이 작은 가게가 그녀의 전부였다.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는 고집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 어느덧 그녀의 자존심이 되어 있었다. 김밥을 마는 손길을 잠시 멈추고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기일이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다. 그녀는 무심히 손가락으로 그 날짜를 짚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벌써 7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자리가 공허했다. 아이고, 말자는 작은 비명을 지르며 손가락을 입에 물었다. 단무지를 써는 칼의 검지 손가락이 베인 것이다. 잠시 멍하니 달력을 보느라 정신이 팔렸던 탓이었다. 빨간 피가 맺혀 올랐지만 깊게 베이지는 않았다. 에이, 나이 먹으니까 이런 것도 조심을 못하네. 그녀는 중얼거리며 찬물에 손을 씻고 응급상자에서 밴드를 꺼냈다. 40년 넘게 칼질을 해왔지만 이런 실수는 정말 오랜만이었다. 밴드를 붙이며 왠지 기분이 언짢아졌다. 남편 기일이 다가와서 그런지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여보, 오늘도 하루 시작이네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다시 김밥을 말기 시작했다. 그때 켜져 있던 작은 TV에서 뉴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어제 새벽 주황산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던 관광버스가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3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기사의 피로가 사고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관광버스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말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보았다. 참혹한 사고 현장이 화면에 비쳤다. 부서진 버스, 응급차들, 울부짖는 가족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에이고, 무슨 일이 많아 하고 중얼거리며 리모컨으로 TV를 꺼버렸다. 아침부터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았다. 고요해진 분식집 안에서 다시 김밥을 나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말자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링링링. 전화벨이 새벽의 정적을 깼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딸 영숙의 목소리였다. 피곤에 절은 듯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엄마, 죄송해요. 갑자기 야간 근무에 투입됐어요. 민호 좀 부탁드릴게요. 영숙은 종합병원 간호사였다. 3교대 근무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우는 일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8살 손자 민호를 맡기곤 했다. 말자는 힘든 몸이었지만 손주를 돌보는 일만큼은 기꺼웠다. 그래. 데리고 와라. 엄마가 잘 봐줄게. 고마워요, 엄마.
민호가 어제부터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감기 기운인 것 같아요. 알았다. 걱정 말고 일 가거라. 전화를 끊고 말자는 다시 김밥을 말기 시작했다. 손주 생각만 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민호의 재롱을 보면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았다. 30분 후 분식집 문이 열리며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민호가 배낭을 메고 들어왔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해 보였고 입술이 말라 있었다. 어머, 우리 민호 왔구나. 어디 아파? 말자는 재빨리 손을 씻고 민호에게 다가갔다. 민호는 가볍게 기침을 하며 목을 만졌다. 할머니, 목이 아파요. 그리고 좀 춥기도 하고. 말자는 민호의 이마에 손을 댔다. 약간 열이 있는 것 같았다. 괜찮아. 괜찮아. 물 한 잔 먹고 자고 나면 나아질 거야. 이 할미가 맛있는 것도 해줄게. 그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며 민호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하지만 아이의 기침 소리가 새벽 공기에 울려 퍼질 때마다 왠지 마음이 불안해졌다. 민호는 물을 마시며 할머니를 올려다보았다. 그 맑은 눈망울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어려 있는 것 같았다. 마치 할머니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그런 간절함이 느껴졌다. 할머니,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응.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기침을 했다. 말자는 아이를 안아주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일은 병원에 한번 데려가 봐야겠군. 하지만 그 순간만 해도 이 작은 기침 소리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신호라는 것을 알 리 없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지만 할머니와 손자가 있는 작은 분식집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흘렀다. 그리고 그 기침 소리는 운명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였다. 오전 10시가 되자 분식집에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말자는 밴드를 붙인 손가락을 살짝 감추며 떡볶이에 국물을 저었다. 민호는 한쪽 구석에 앉아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가끔씩 나오는 기침 소리가 계속 신경 쓰였다. 그때 분식집 문이 덜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박춘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74세인 춘자는 말자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다.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색깔의 전단지가 들려 있었다. 말자야, 이거 봐라 이거. 춘자는 숨을 헐떡이며 전단지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번 주말에 설악산 단풍 구경 가는 단체 여행이야. 하루면 다녀온다니까. 전단지에는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든 설악산의 모습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가을 정취만길 설악산 단풍 여행 당일 코스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말자는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춘자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여행이야. 가게도 비워야 하고, 민호도 봐야 하고. 에이, 무슨 소리야. 우리도 이제 70 넘었는데 언제 한번 제대로 놀아보겠어? 평생 일만 하다가 늙어 죽을 거야? 춘자는 말자의 팔을 잡고 흔들었다. 버스도 편하고 점심도 나오고 가이드도 다 있다니까. 말자는 전단지를 바라보며 망설였다. 사진 속 단풍은
정말 아름다웠다. 평생을 이 작은 분식집에서만 보낸 그녀에게 여행이라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돈도 돈이고 하루 가게 문 닫으면 손님들이 어떻게 해? 그리고 민호는 누가 봐? 아유, 하루쯤이야 뭐. 그리고 민호는 영숙이가 있잖아. 춘자는 포기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말자야, 우리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어? 건강할 때 해야지. 나중에 후회한다. 그 순간 말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영숙이었다. 엄마, 저예요. 민호 컨디션은 어때요? 응, 좀 나아진 것 같아. 기침은 여전히 하지만 다행이네요. 그런데 엄마. 영숙의 목소리에 뭔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있었다.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보수 교육이 갑자기 생겨서 토요일에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러면 민호는? 그게 죄송해요. 원래는 제가 봐야 하는데 전화 너머로 영숙의 미안한 마음이 느껴졌다. 평소 야근과 3교대로 지친 딸이 또 다시 민호를 맡기게 되어 죄송해하는 것이었다. 괜찮다. 괜찮아. 말자는 춘자를 힐끔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런데 영수가 혹시 토요일에 내가 잠깐 나가도 될까? 춘자가 단풍 구경 가자고 하는데 어머, 엄마도 여행 가세요. 당연히 가셔야죠. 영숙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다.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단풍도 구경하시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오세요. 보수교육 일정도 조정해보든지 언니한테 부탁해 볼게요. 전화를 끊은 말자는 다시 전단지를 바라보았다. 춘자는 기대에 찬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 한번 가볼까? 말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 정말? 춘자는 손뼉을 쳤다. 말자야, 잘 생각했어. 우리 젊었을 때 꿈꿨던 여행, 이제라도 해보자. 말자는 기뻐하는 춘자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설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호를 두고 가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왔다. 아픈 손자를 돌봐주지 못하는 할머니가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말자는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하얀 운동화 상자를 꺼냈다. 작년에 아들 도연이 어버이날 선물로 사준 운동화였다. 한 번도 신어보지 못하고 고이 모셔두었던 것이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고 운동화를 꺼내 신어보았다. 새 신발 특유의 냄새와 함께 발끝에서 전해지는 새로움이 느껴졌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마치 소녀가 된 것처럼 얼굴에 미묘한 설렘이 번졌다. 할머니, 뭐해? 민호가 색칠 공부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아, 민호야. 할머니가 주말에 잠깐 여행을 가려고 해. 민호는 크레용을 내려놓고 말자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큰 눈에 뭔가 불안한 빛이 스쳤다. 어디 가는데? 설악산이라는 곳이야. 단풍이 정말 예쁘다는구나. 하루만 다녀올 거야. 민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조용히 기침을 하며 말했다. 할머니, 나랑 같이 있으면 안 돼. 그 말에 말자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하지만 춘자와 영숙의 말이 떠올랐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자신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괜찮아, 민호야. 하루만 다녀올 거야. 미숙이 이모가 와서 민호 봐줄 거고. 말자는 웃으며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가 예쁜 단풍잎 하나 따다 줄게. 하지만 민호의 표정에는 여전히 왠지 모를 불안이 서려 있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모습이 어딘지 억지스러워 보였다. 춘자는 신이 나서 계속 여행 계획을 설명했다. 아침 7시에 출발해서 저녁 8시쯤 돌아온다더라. 점심도 맛있는 걸로 준다고 하고. 말자는 운동화를 벗어 다시 상자에 넣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한 번쯤은 나도 살아봐야지. 하지만 왜인지 민호의 기침 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밤 말자는 여행 가방을 챙기며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호가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고 있었다.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섰다. 가방 안에는 점심용 김밥 몇 줄과 물병, 그리고 민호에게 사줄 선물을 담을 여유 공간을 남겨두었다. 발에 신은 새 운동화가 바닥에 닿는 감각이 낯설고도 설레었다. 아들이 사준 이 신발을 신고 처음으로 멀리 나가는 것이었다. 평생을 이 작은 골목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설악산이라는 곳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춘자가 7시에 온다고 했으니 말자는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너무 설레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젯밤 내내 여행 준비를 하며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한편으로는 민호를 두고 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따라왔다. 그때 안방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잠옷 차림으로 문 밖으로 나왔다. 아이의 얼굴은 유난히 창백해 보였고 눈가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잔 듯한 그림자가 져 있었다. 민호야, 왜 안 자고 일어났어? 아직 일찍인데. 미숙 이모가 곧 올 거야. 민호는 대답 대신 말자 앞을 가로막으며 서더니 눈물을 글썽였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제발요. 말자는 당황스러워했다. 어제 저녁에는 괜찮다고 했던 아이가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이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었다. 민호야, 왜 그래? 할머니가 하루만 다녀올 거야. 이모도 와 있을 거고. 말자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손자의 어깨를 다독였다. 다녀와서 맛있는 거 사줄게. 예쁜 단풍잎도 따줄 거고 울지 마라.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더욱 세차게 저었다. 싫어요. 할머니가 없으면 안 돼요.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이모가 와 있을 텐데. 그냥 무서워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 정말 가지 마세요. 말자는 민호의 이마에 손을 댔다. 어제보다 열이 더 높아진 것 같았다. 그리고 아이의 숨소리가 평소보다 거칠게 들렸다. 민호야, 어디 아파? 목 아직도 아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할머니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할머니,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말자의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춘자와의 약속도 있고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다. 그리고 영숙이 언니를 부르면서까지
자신의 여행을 지지해 준 것을 생각하면 지금 포기하기는 어려웠다. 민호야, 할머니도 평생 일만 했어. 한 번쯤은 이런 여행을 해봐야지 알겠지? 그러나 민호는 더욱 격하게 울기 시작했다. 안 돼요. 할머니가 가면 안 돼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춘자가 들어왔다. 말자야, 준비 다 됐어? 버스 오는 시간이. 춘자는 노는 민호를 보고 당황스러워했다. 어머, 민호야 왜 그래? 할머니가 여행 간다고 우네. 말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민호야 할머니야로만 다녀오실 거야. 괜찮아. 춘자도 민호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말자는 다시 가방을 들었다. 그래도 가야지. 민호야, 할머니 말 들어라. 금방 돌아올게. 하지만 말자가 현관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민호가 갑자기 거실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어머! 말자와 춘자가 동시에 소리쳤다. 말자는 급히 민호에게 달려갔다. 아이는 의식은 있었지만 숨을 몹시 가쁘게 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을 넘어 거의 새파랗게 변해 있었다. 민호야! 민호야! 말자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다급하게 불렀다. 그 순간 온갖 생각들이 동시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분식집 달력에 붉게 표시된 남편의 기일, TV 뉴스에서 본 관광버스 전복 사고, 그리고 며칠째 계속된 민호의 기침 소리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것처럼 119 불러야겠어. 춘자가 급히 휴대폰을 찾았다. 민호야! 정신 차려!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다. 민호는 간신히 눈을 떴지만 숨쉬기를 힘들어했다. 10분 후 구급차 사이렌이 새벽 골목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적십자 마크가 선명한 흰색 구급차가 분식집 앞에 멈춰 섰고 응급구조사들이 재빨리 민호를 들것에 옮겼다. 보호자는 같이 타세요. 응급구조사가 말자에게 소리쳤다. 말자는 여행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구급차에 올라탔다. 춘자는 말자야, 나는 나중에 병원으로 갈게. 라고. 외치며 손을 흔들었다. 구급차 안에서 말자는 민호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괜찮다. 민호야, 할머니가 여기 있어.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속삭였다. 응급실에 도착한 후 말자는 하얀 복도에서 불안하게 기다렸다. 30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이 상태가 급성폐렴입니다. 이미 염증이 심해져서 폐혈증으로 번질 뻔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심각했다.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했을 겁니다. 다행히 빨리 오셨네요. 말자의 손이 덜덜 떨렸다. 며칠 동안 민호가 보인 기침과 창백한 얼굴, 그리고 오늘 아침의 간절한 매달림이 모두 위험 신호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손주의 울음과 매달림이 단순한 응석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려는, 그리고 자신이 손주를 지켜야 한다는 운명의 신호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말자는 병실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여보, 고마워요. 민호가 날 지켜줬네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침대에 누워있는 작은 손자였다. 오전 9시 병은 소아과 병동은 고요했다. 민호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항생제 링거가 아이의 가느다란 팔에 연결되어 있었고, 모니터는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를 내며 깜빡였다. 의사는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했지만 말자는 여전히 불안했다. 할머니, 물 좀 드세요. 간호사가 말자에게 종이컵을 건넸다. 새벽부터 병원에 있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걱정으로 인한 깊은 주름이 더욱 선명하게 패여 있었다. 고맙습니다. 말자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물을 받아 마셨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느꼈다. 병실 한 구석에는 새벽에 챙겼던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가방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안에는 민호에게 사줄 선물을 담을 공간까지 남겨두었던 자신의 설렘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엄마! 급히 달려온 영숙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춘자에게서 연락을 받고 보수 교육을 포기하고 온 모양이었다. 얼굴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영수가 말자는 딸을 보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내가 여행을 가려고 했구나. 민호가 이렇게 아픈데.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무도 몰랐던 일이에요. 영숙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다.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복도에서 TV 볼륨이 더 커졌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긴급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8시경 설악산으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양양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전복됐습니다. 말자와 영숙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이 사고로 승객 8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3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가운데 7명은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 명단은 현재 확인 중이며 경찰은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말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악산 관광버스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영숙도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를 직감했다. 말자는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왔다. 병실 TV 화면에는 심하게 찌그러진 파란색 관광버스가 화면에 비쳤다. 앞부분은 완전히 구겨져 있었고 유리창은 모두 깨져 있었다. 구급차와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한 모습도 함께 보였다. 저 버스 말자는 TV 앞에 서서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춘자가 보여준 전단지에 있던 바로 그 버스였다. 파란 바탕에 노랑 줄무늬가 그어진 똑같은 버스였다. 번호판까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말자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어머!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 가족들도 참혹한 사고 영상에 혀를 끌끌 찼다. 말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다. 영숙이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다. 엄마, 괜찮아? 말자는 대답 대신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민호야, 내가 아니었으면 할미는 지금 저 안에 있었을 거야. 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영숙도 이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다. 어머니가 타기로 했던 바로 그 버스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만약 민호가 쓰러지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지금 저 사고 현장에 있었을 것이다. 엄마, 영숙의 목소리도 떨렸다. 말자는 병실로 돌아가 잠든 민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고마워. 민호야, 할머니 지켜줘서 고마워. 말자는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아떨어졌다. 며칠 전 달력에 붉게 표시된 남편의 기일을 보며 느꼈던 무거운 마음, TV에서 들었던 관광버스 사고 뉴스, 김밥을 썰다가 손을 뺀 사소한 실수, 그리고 민호의 계속된 기침과 창백한 얼굴까지 모든 것이 복선이었다. 마치 하늘에서 아니면 저 세상의 남편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자신을 보호해준 것 같았다. 여보, 말자는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민호를 통해서 날 지켜줘서. 민호가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보는 아이의 눈에는 안도감이 어려 있었다. 할머니, 민호는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다. 응. 할머니 여기 있어. 어디 안 가? 말자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민호 덕분에 할머니가 살았어. 민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할머니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하는 듯 했다. 영숙은 복도에서 휴대폰으로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언니, 민호 많이 좋아졌어. 그런데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오후가 되어서 춘자가 병문 안을 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안도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말자야, 뉴스 봤지? 우리가 탈 뻔했던 그 버스. 춘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 민호가 우리를 구해준 거야? 말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정말 소름이 돋는다. 이런 일이 정말 있구나. 춘자도 민호를 바라보며 감탄했다. 이 아이가 천사야, 천사.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확신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지켜주는 운명의 손길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저녁 말자는 민호의 병상 옆에서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다. 민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세상에는 여전히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으면서 사흘이 지났다. 민호의 상태는 의사의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되고 있었다. 고열은 완전히 내렸고 기침도 많이 줄어들었다. 산소 마스크도 벗고 일반 병실로 옮겨갔다. 아이는 여전히 링거를 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다. 할머니, 배고파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찾는 것이었다. 그래? 뭐 먹고 싶어? 말자는 반가운 마음에 민호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열이 완전히 내린 것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가 만든 김밥. 민호는 수줍게 웃었다. 아이고, 우리 민호가 다 나았구나. 말자의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다. 병원 음식 먹고
기운 좀 더 내면 할머니가 맛있는 김밥 만들어줄게.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영숙이 들어왔다. 손에는 민호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와 빵을 들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들의 호전된 모습을 보며 얼굴이 환해졌다. 민호야, 많이 좋아졌네. 영숙은 아들의 뺨에 가볍게 키스를 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민호는 엄마에게 안기며 말했다. 영숙은 민호를 안고 있다가 조용히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며칠간의 사건을 되돌아보며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듯 했다. 엄마, 영숙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호가 엄마를 지켜준 거예요. 정말로요. 말자는 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아이가 할머니를 구해줬어. 저도 이제 정말 반성했어요.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항상 일만 생각하고 엄마께 민호만 맡기고 앞으로는 더 자주 올게요. 엄마도 좀 쉬셔야죠. 말자는 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동안 영숙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3교대 근무를 하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버거웠을지 이해할 수 있었다. 괜찮다. 괜찮아. 민호 보는 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말자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오후가 되자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큰아들 도연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평소 바쁜 일상 때문에 자주 못 보던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어려 있었다. 엄마, 많이 놀라셨죠? 도연은 어머니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괜찮다. 민호만 나으면 돼. 말자는 아들을 보며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다. 바쁜 중에도 달려온 아들의 마음이 고마웠다. 엄마,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도연은 뉴스를 통해 관광버스 사고 소식을 들었던 때의 충격을 떠올리며 말했다. 민호가 정말 천사예요.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제 가게 일 좀 줄이세요. 몸이 제일 중요한 거 아세요? 저희가 도울게요. 무슨 소리야. 내가 아직 팔팔한데. 말자는 손사래를 쳤지만 아들의 진심이 전해져 마음이 울컥했다. 아니에요. 엄마, 정말로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영숙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동안 엄마한테만 너무 의존했어요. 이제는 저희가 엄마를 챙겨드릴 차례죠. 영숙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맞아요, 엄마. 오빠 말이 맞아요. 저희가 좀 더 자주 와서 일도 도와드리고 엄마도 쉬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말자는 자식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도연의 진지한 표정, 영숙의 눈물 어린 눈동자, 그리고 침대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민호의 맑은 미소까지. 이 모든 것이 어느 여행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래. 말자는 조용히 속삭였다. 여행은 못 갔지만 더 귀한 걸 얻었구나.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왔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병원 정원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설악산까지 가지 않아도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볼 수 있었다. 민호가 침대에서 일어나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민호야? 할머니가 여행 안 가고 나랑 같이 있어줘서요.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 손을 잡았다. 말자는 민호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자신을 얼마나 필요로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민호야. 할머니가 더 고마워. 할머니를 지켜줘서. 말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영숙과 도연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지난 며칠간의 아찔했던 순간들이 지나가고 이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다. 엄마, 내년 봄에는 우리 다 같이 여행 가요. 영숙이 제안했다. 민호도 크니까 같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도연도 동의했다. 가족끼리 다 같이 가면 더 좋을 거야.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때는 다 같이 가자. 민호가 침대에서 뛰어내려 창가로 갔다. 할머니, 저기 단풍 정말 예쁘다. 그래. 정말 예쁘구나. 말자도 창가로 다가가 민호와 함께 밖을 바라봤다. 혼자 떠날 뻔했던 여행보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보는 가을이 훨씬 더 아름다웠다. 때로는 가장 멀리 있는 것이 가장 가까이에 있고 가장 특별한 순간이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자는 이제 알 수 있었다. 병실 안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창밖의 단풍은 더욱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마치 가족의 더욱 깊어진 사랑처럼. 며칠 후 민호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다. 분식집으로 돌아온 말자는 여전히 새벽마다 김밥을 말고 떡볶이 국물을 끓였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영숙이 더 자주 들르고 도연도 주말마다 와서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민호는 건강한 모습으로 할머니 곁에서 뛰어다니고 있었다. 어떤 여행보다도 소중한 일상이 그곳에 있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이 여러분을 지켜준 특별한 순간이나 평범한 일상에서 발견한 소중한 기적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